안녕하세요. 물리학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지해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바뀐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1학기 평가가 중간고사 몇 %였죠? 30%, 그리고 기말고사 30%, 그리고 수행이 요게 40%였어요. 이제 요걸 바꿉니다. 어떻게?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그리고 수행평가 20%예요. 그래서 기준은 똑같이 객관식 70점 만점, 그리고 서술형 30점 만점이고요. 기말고사도 객관식 70점 만점, 서술형 30점 만점. 요거 수행평가는 발표 10%, 그리고 실험 10%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2학기는 기존에 알려드렸던 뭐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리고 수행평가 40%. 요거 기준안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험 30%, 또 써주면 객관식 70점, 그리고 서술형 30점, 똑같이 객관식 70점, 서술형 30점 이렇게 되고요. 수행은 40%인데 실험 30점, 그리고 분술 10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40%, 기말고사가 40%, 수행이 20%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수행평가 20%입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기존과 동일해요. 기존과 똑같이 동일한 여기까지가 수능, 그리고 환경평가 기준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한 장을 넘기면 왼쪽에 좋은 말 있죠? 한번 봅니다. 누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한 말이죠. 어제에서 배우고 오늘을 살며 내일의 희망을 갖는다. 그래서 어제 배웠던 걸 가지고 오늘을 살고 그걸 가지고 내일의 힘을 가진다는 얘기고요. 이건 그냥 격언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의문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학문이 뭐죠? 물리죠. 물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물물 이치리,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사물의 이치, 뭐 대표적으로 뭐 뉴턴 같은 경우에, 뉴턴의 일화 같은 경우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만류인력을 만들어냈대요.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얘가 왜 떨어져?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사과는 원래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겠지만, 그걸 얘가 왜 떨어질까, 그걸 물리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사람이겠죠. 그게 물리학자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런 걸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얘기하면 뭐 음양 오행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양에서는
이런 걸 이제 좀 설명하기가 힘드네? 그걸 이제 잘 모르니까,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겠지. 열나 복잡한 건, 너무 어려운 건 누군가 해줬을 거야. 그걸 뭐라고 하죠? 신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화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잘 모르지만 신들이 만들어냈을 거야. 뭐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종교 철학이 발달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물에 왜 그럴까라고 하는 학문, 바로 물리가 이제 시작된 거겠죠. 그래서 물리의 기원에 대해서 좀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의문을 갖는다. 우리가 이과학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뿐만이 아니고 요것들은 왜, 이것들은 왜, 이것들은 왜, 이거는 왜,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 항상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 첫 번째 챕터인 역학적 사교작용을 들어갑니다. 역학, 여긴 무슨 역자일까요? 그죠, 힘 역자입니다. 힘의 관계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힘과 평형, 두 번째는 물체의 운동, 세 번째는 일반 상대성 이론, 네 번째는 열과 에너지,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근대단원에서 이제 중단원인 첫 번째 힘과 평형을 봅니다. 힘, 처음에 힘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배운 학문이 뭐라고 했죠? 배우는 과목이 뭐죠? 물리입니다. 물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응용물리학과 나왔지만 물리학과 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온 집안 식구들 첫 번째, 그리고 친구들한테 뭐 얘기할 때 너 무슨 과 나왔니? 그랬을 때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얘기가 뭐냐면 어이쿠 그 어려운 걸, 뭐 직업으로 얘기하면 어떤 과목 가르치세요? 그러면 물리 가르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어이구 그 어려운 걸, 거이구 그 어려운 걸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고민했는데 저도 쌤도 좀 의문을 가진 거죠. 왜 그럴까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물리라는 학문에서 다루는 그 용어가 차이가 나요. 다른 학문들은 거의 대부분 학문에서 다루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물리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나. 그런 차이점을 구분을 잘하게 되면 물리를 잘하는 거고, 그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조그만 차이들이 물리를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온 이 힘이란 단어를 한번 볼게요. 힘이 무엇인가요? 힘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힘은 뭔가요? 그렇죠. 힘력이에요. 이런 것도 할 테고요. 힘, 한자어가 나왔으니까, 한문이 나왔으니까 중국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힘이 있으니까 또 뭐 있어요? 선생님, 폴스도 있어요. 폴이가 아니 포스도 있어요. 이거 C예요. 또 어떤 거 있어요? 선생님, 파워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힘력, 폴스, 파워 여러 가지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영어 나왔으니까 불어, 일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물리에서 말하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제한적으로 얘기하면 요게 좀 가까워요. 폴스. 그리고 또 제한적으로 얘기하면 역학이라는 요 힘의 학문에서는 요걸 폴스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리에서 단어라는 건 뭐냐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힘,
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힘이 들어요. 뭐 어떤 물체를 들고 갈 때 힘들어요. 뭐 벽돌 천장을 옮길 때 힘들어요. 벽돌 100장을 들었을 때 힘들어요. 벽돌 한 장이 들으니까 힘이 적게 들어가요.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떤 일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정확히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요건 파워에서 일률에 대한 부분이에요. 같은 일을 누가 더 빨리 했냐 적게 했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일은 파워인데 물리에서 말하는 힘은 폴스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힘이 들어요라고 하는 단어랑 물리에서 말하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랑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걸 영어 단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힘은 파워예요, 힘은 폴스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하면 그 차이가 났습니다. 틀려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 포스와 파워의 차이를 알아줬으면 그것이 물리의 가장 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머리에서 생각하는 단어랑 그리고 학문, 물리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단어가 틀리다는 거랑 그리고 또 하나 몇 가지가 좀 더 있다고 얘기하면 물리에서는 단위라는 것과 약자라는 것이 있어요. 약자라는 대표적인 물리량이라는 건데 힘을 나타내는 물리라고 얘기하면 포스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 축전기 같은 경우에 나올 때는 뭐가 있냐면 페럿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좀 더 얘기하면 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에 대한 그 공식 뭐가 있죠? F는 ma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m은 질량이고요. a는 가속도입니다. 그런데 F는 ma에서 m도 있고요. 여러분 칠판에 m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게 m일까요? 아니면 앞쪽에 1m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할죠? 그렇죠. 이거 1m예요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 m은 요 m이랑 똑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그렇죠. 요거 m은 질량이고요. 요거 m은 뭐니? 미터입니다. 그래서 요건 길이의 단위계죠. 그래서 단위계에 들어가는 것과 물리량에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런 차이를 칠판에 쏘여져 있을 때 그리고 교과서나 책에 써 있을 때 여기 써 있는 m과 여기 써 있는 m이 차이를 구분 지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은 차이가 조금 더 물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제 물리량이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 물리량, 물리에서 사용하는 량, 크기. 그러면 이 물리량, 숫자로 표현되는 이 량이라는 게 이것은 무엇이냐면 뉴턴이 자연의 법칙을 수식으로 가장 먼저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까지 물리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비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뉴턴 이후에는 모든 물리적인 표현을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수식으로 표현되는 크기, 그걸 이제 물리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물리량은 크게 나뉘면 어떻게 나뉘냐면 스칼라 그리고 벡터 이렇게 나뉩니다. 스칼라라고 얘기하는 건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벡터라고 얘기하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을 얘기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위 있죠? 바로 질량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있습니다. 또 길이도 있고요. 부피, 밀도, 에너지, 온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스칼라,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벡터라고 얘기하면 크기와 방향을 그려주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었니? 그래서 힘이 그렇다지 F는 m의 가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도 있니? 그렇죠. 속도, 변위, 또 운동량, 중경량,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이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런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건 크기만 존재하니까 뭐 1kg입니다. 1시간입니다. 1m입니다. 부피 1세제곱 미터입니다. 뭐 킬로그램 미터 밀도의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미터 제곱 퍼 킬로미터 뭐 이렇게 될 테고요. 에너지에 따라 상당히 그렇게 많이 줄 테고요. 그럼 벡터를 표현하는 봅시다. 그럼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래서 벡터의 표현을 보면 벡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그래서 작용점 그리고 방향 그리고 크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크기가 얼마인지, 그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셈이 지금 표현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좀 더 진하게 그리면 이거 무엇을 그린 건가요? 바로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요 벡터를 쌤이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요런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요 점에서 45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에 이제 벡터가 있어요. 근데 요 벡터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고, 대신에 요 벡터 두 개 차이점이라고 하면 작용점이 틀리죠. 작용점이 틀리지만 크기 같고 방향 같고 요런 벡터들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한 벡터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크기 and 방향이 같은 벡터를 동일한 벡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벡터를 표현해 줬으면 이런 벡터를 어떻게 합성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벡터 A 벡터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좀 더 긴 B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같은 방향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방향은 같으니까 뭐만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크기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벡터, B 벡터 여기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A 벡터만큼, A 벡터의 크기만큼, A 벡터의 크기만큼 가줍니다. 그래서 이걸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하죠. 벡터의 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땐 어떻게 해준다? 단순히 길이만 더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물론
같은 방향, 물론 같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다른 반대 방향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른쪽으로 A라는 벡터가 있고요, 왼쪽으로 B라는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이 방향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요 크기랑 요 크기 같아지면, 그래서 요 점에서 갔다가 온다, 그래서 요만큼의 크기가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현해 줄 때 A 벡터 어떻게? 더하기 방향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더하기 빼기가 방향을 표현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C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방향이 틀리다는, 여기서 마이너스는 빼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방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C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C 벡터가 될 테고요. 그래서 벡터의 합상을 얘기했고요. 같은 방향, 나란한 방향일 땐 이렇게 표현할 되겠고요. 그럼 나란하지 않은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나? 그러면 대표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A라는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B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흔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삼각형법. 그래서 시작점과 도착점을, 시작점과 끝나는 점과 시작점을 같이 맞춰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A 벡터가 있죠. 그 다음에 원래는 요게 B 벡터였어요. 요거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벡터가 요 방향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요거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같이 움직였을 때 요 B 벡터랑 요 B 벡터랑 같은 벡터다, 틀린 벡터다, 같은 벡터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위쪽에 여기 있죠. 동일한 벡터의 기준은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면 동일한 벡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던 벡터와 여기 있던 벡터가 동일한 벡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던 요 벡터이긴 하지만 요거를 그대로 평행 요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죠. 그래서 요 B라는 벡터가 요 B라는 벡터와 동일한 벡터예요. 그래서 작용점은 여기였고, 시작점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C라는 벡터죠. 그래서 이걸 통상적으로 삼각형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평행 사변형법입니다. 평행 사변형법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A 벡터 있었고요, 요 위쪽으로 B 벡터가 있었지만 이 벡터를 어떻게 하냐면 작용점을 똑같이 나란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요 벡터를 이렇게 옮겨요. 이것도 동일한 벡터죠. 크기랑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요 벡터와 두 벡터를 시작점을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대각선으로 가려면 요 벡터가 무슨 벡터다? 두 벡터를 합성한 C 벡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벡터의 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벡터의 합성은 크게 삼각형법과 그리고 또 평행사변형법이 있습니다. 벡터의 합이죠. 그런데 주로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하면 삼각형보단 평행사변형법이 조금 더 많이 쓰여요.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거에 이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뭐냐면 벡터의 차를 봅니다. 그러면 벡터의 차는 뭐냐면,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뒤면 나중에 쓸 거예요. 벡터의 차는
차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오른쪽으로 하는 A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전과 같이 똑같이 오른쪽 위로 가는 B라는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여기서 뺀다는 의미가 방향이라는 의미라도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물리에서는 마이너스 B니까 요 B라는 벡터가 원래는 오른쪽 위로 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어떻게 된다?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이너스 B 벡터일 거예요. 그리고 요걸 합성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으로 합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요게 C 벡터가 되겠죠? 이건 어떻게 잡은 거예요? 평행 사변형 법입니다. 물론 똑같이 삼각형법으로도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A라는 벡터가 가고 있었고요. 원래 대각선 오른쪽 위로 B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빼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방향은 요렇게 주면 이게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요거를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시작점, 도착점과 끝점과 시작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이동한 거예요. 요 B 벡터 이렇게.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B 벡터예요. 그래서 시작점과 도착점을 쭉 이어주면 요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것이 뭐야? 요게 바로 C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방법은 뭐니? 바로 삼각형법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법으로 뽑아도 되고요. 평행사변형법으로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자면 벡터의 합에서는 평행사변형법이 좀 많이 쓰인다고 얘기하면 벡터의 차에서는 삼각형법이 조금 더 많이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보자. 요거 오른쪽으로 A 벡터 다시 오른쪽으로 하고 있었던 게 A 벡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는 오른쪽 위로 가고 있었죠. 아니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이 A에서 A 벡터에서 B를 뺄 때는 B 벡터를 빼줄 때는 어떻게 하면 B 벡터의 끝에서 A의 벡터로 다이렉트로 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C 벡터예요. B 벡터의 끝에서 A 벡터의 끝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B 벡터의 끝에서 A 벡터로 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벡터의 차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마지막으로 표현해 주는 거 어떻게 하면 벡터의 분해라고 얘기하죠. 지금 선생님이 위쪽에서 표현할 때는 벡터를 오른쪽이에요? 아니면 왼쪽이에요? and 오른쪽 위로 가요? 왼쪽 아래로 가요?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진 않죠. 뭐냐면 요것도 오른쪽이고요. 요것도 오른쪽이고요. 물론 차이는 납니다. 얘는 오른쪽 위로, 얘는 오른쪽 위로.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물리량이다 보니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그걸 이제 벡터의 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분해를 보면 통상적으로 여기 A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을 해주면 이 벡터를 공간에서 표현해 줄 땐 보통 공간이라고 얘기하니까 X축도 있고요. Y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렇게 표현해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AX, 이걸 어떻게 A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AX만큼,
y만큼 이렇게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기준은 0.05포인트부터.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든 표현하는 x축으로부터 세타의 기울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 1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평가하기가 있어요. 개념2의 창의유감. 요건 한번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